안녕하세요. 말이 하는 복지, 말로 하는 복지, 복지인연구소의 김진우입니다. 앞에 강의를 하다 보니까 부연 설명이 좀 많았는지 시간이 많이 지났더라고요. 그래서 파트 1, 파트 2로 쪼개서 이번 시간에는 계속해서 이어서 프리 과정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얼마 남지 않았어요. 시험이 일주일도 안 남았어요. 제가 너무 늦게 올렸는데 혹시나 도움이 되시는 분들은 보셔서 조금이라도 도움을 받고,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여러분들의 지금 공부했던 패턴대로 열심히 하셔서 좋은 결과 만드시길 바라겠습니다. 36번입니다. 다음 관로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맥클랜드의 성취 동기 이론은 그렇습니다. 맥클랜드의 성취 동기 이론은 일단 세 개가 나오죠. 여기에 성취 동기라는 이런 게 나왔기 때문에 일단 성취, 그 다음에 취나 권력, 이렇게 세 가지를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성취 동기 이론, 성취, 취나 권력이 이 세 가지 3요소를 베이스로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면 자원봉사자 관리에 적용할 경우 자원봉사자의 욕구 유형에 따라 배정할 업무가 다를 것이다. 상당히 수준 높은 문제인 것 같아요. 자원봉사자 관리에 적용할 경우 이 성취 동기 이론을 여기에다가 적용하겠다라는 거죠. 자원봉사자의 욕구 유형에 따라 성취 욕구냐, 친화 욕구냐, 권력 욕구냐에 따라 자원봉사자가 그 유형에 따라서 업무를 배정하는 것이 좋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배정을 한 것이냐, 과연 어떤 욕구에 기인해서 배정했느냐,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A. 가령 기억의 욕구가 강한 자원봉사자에게는 성취나 친화나 권력의 욕구가 강한 자원봉사자에게는 말벗 대면 서비스를 담당하도록 배정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대면 서비스를 담당하도록 서로 말벗이라는 것은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친화겠죠. 여기에서 성취, 친화, 권력 중에 친화일 것 같고요. 일단 적어 볼게요. 니은의 욕구가 강한 자원봉사자에게는 팀장 등 관리 업무. 자, 팀장이라는 것은 권력을 준 거죠. 그래서 요거는 권력에 해당될 것이고, 디귿 욕구가 강한 자원봉사자에게는 후원자 개발 등 다소 어렵다라는 것은 이게 성취감을 주기 위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성취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맥클랜드의 성취 동기 이론을 여러분들이 먼저 알아야 될 것 같고, 그것을 여기에 지문과 같이 접목하는 이러한 부분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순서대로 하면 친화, 친교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권력, 성취.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될 것 같습니다. 37번. 동기부여 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입니다. 동기부여. 매슬로의 욕구 단계의 이론은 최상위 단계는 자아실현이다. 알더퍼의 ERG, 허즈버그의 동기이생이론, 맥클랜드의 성취 동기 이론, 그 다음에 아담스의 공평성, 형평성 이론, 이렇게 되고 있네요. 자, 매슬로의 욕구. 이 욕구는 일단 어떻죠? 5단계로 나누죠? 생리적 욕구, 안전의 욕구, 사랑, 소속의 욕구, 존경받고 싶은 욕구, 자아실현. 그래서 매슬로의 욕구에서는 단계설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단계설. 뭐냐면 이렇게 점프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점프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 매슬로의 욕구의 중요한 어떤 개념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알더퍼 ERG 이론은 인간의 욕구를 3가지 범주로 나눕니다. 매슬로의 욕구를 기준으로 해서 1에서 2단계가 안전 생리가 2에 해당되고, 그 다음에 R은 2에서 4단계까지가 이 R, 그리고 4에서 5단계까지가 G입니다. 그래서 ERG 이론인데, 이 알더퍼의 ERG 이론은 어떻게 할 수 있다? 순서가 바뀔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 욕구에서 이 욕구로 점프되고 이렇게 바뀔 수가 있다라는 것을 매슬로의 욕구의 단계설하고는 조금 다른 개념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허즈버그의 동기이생은 동기 요인과 위생 요인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동기 요인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만족 요인이에요. 우리가 조직에서 만족하는 요인은
다르다. 뭐와? 위생인 불만족 요인과 다르다라는 거죠. 동기는 만족 요인이고 이 만족 요인은 직무와 구성원 사이의 관계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성취감. 이거는 만족 요인이에요. 성취감이 있으면 만족하지만 성취감이 없다고 해서 불만족하진 않는 만족 요인인 거죠. 복리후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복리후생이 잘 되면 와 우리 사무실 좋아 라고 얘기하지만 복리후생이 안 됐다라고 해서 그 자체로 우리는 불만족하지는 않습니다. 적어도 허즈버그의 동기의생 이론에 의하면 그렇다라는 겁니다. 위생은 불만족 요인입니다. 불만족 요인. 불만족 요인은 어떤 것이냐면 일반적으로 환경적인 요인이다라고 할까요? 환경적인 요인. 예를 들어서 급여, 그 다음에 안전, 감독, 이러한 부분들이 직접적인 어떤 직무와 구성원이 아니라 환경적인 요인이에요. 일 자체가 아니라 외부적인 것. 급여가 낮으면 엄청 불만족하죠. 그런데 급여가 높다고 해서 만족하나요? 그냥 자기가 잘해서 더 높게 받는 것. 약간 그런 개념이잖아요. 그래서 급여가 높은 것은 만족 요인이 아니에요. 기억하세요? 급여는 만족 요인이 아니라 급여는 불만족. 급여가 작을 때 우리는 엄청 불만족스럽잖아요. 그래서 이직하잖아요. 그래서 급여나 안전이나 감독은 불만족 요인이다. 환경적인 요인은 불만족 요인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성취 동기 이론은 아까 했었죠? 맥클리랜드의 성취 동기 이론은 3요소. 그게 뭐였죠? 성취, 친화, 권력. 이렇게 세 가지 요소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아담스의 공평성, 아담스의 형평성 이론 또는 공평성 이론이라고도 하는데, 이것은 뭐냐면 내가 투입하고 이 투입을 통해서 보상을 받죠. 그런데 다른 누군가도 투입을 하고 보상을 받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하냐면 비교를 하는 거죠. 비교. 내가 투입해서 받은 보상과 다른 주변에, 그리고 내가 실무자인데 관장님의 투입 보상 비교하진 않겠죠. 내가 투입해서 받은 보상과 그리고 옆에 있는 나와 동급의 사회복지사가 투입해서 받은 보상을 비교를 하는 거죠. 그 비교를 해서 차이가 발생해. 차이가 발생하면 뭐예요? 형평적이지 못한 거잖아요. 차이가 발생하면 이 차이를 줄이면서 뭐예요? 형평성을 만들고자 하는, 형평성을 만드는 상황으로 동기가 어떻게 된다? 부여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설명이 좀 버벅됐나요? 설명하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매슬로의 욕구 단계에서 최상위 단계는 자아 실현 욕구이다. 맞죠? 옳지 않은 것입니다. 알더퍼의 ERG로는 인간의 욕구를 세 가지 범주로 나누었다. 맞죠? 그래서 ERG 욕구를 순서가 바뀔 수 있다. 그래서 맞습니다. 허즈버그의 동기이생 이론에 의하면 감독과 안전은 환경적인 요인이라 그랬죠. 그래서 위생 요인, 즉 불만족 요인이다 라고 하는 것 맞습니다. 네 번째, 맥클리랜드의 성취 동기 이론에 의하면 성장 욕구, 관계 욕구보다 상이다. 맥클리랜드의 성취 동기 이론은 성취, 친화, 권력이죠. 성장 욕구와 관계 욕구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자릅시다. 맥클리랜드의 성취 동기 이론은 성취, 친화, 권력이고, 맥클리랜드는 이러한 상위, 하위, 이러한 개념이 절대 아닙니다. 그냥 성취, 친화, 권력의 욕구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지, 그것이 누가 누구보다 높다 낮다라고 얘기하지 않았고, 성장 욕구와 관계 욕구는 누구예요? 알더퍼, 여기에 있는 알더퍼의 ERG 이론이죠. ERG 이론에 의하면 뭐예요? 성장 욕구는 관계 욕구보다 위다. 맞아요. 그런데 맥클리랜드가 아니라 알더퍼의 ERG 이론에 의하면 이렇게 되는 것이요. 이거는 두 가지 이론을 짬뽕했습니다. 그래서 틀렸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고, 아담스의 공평성 이론에서 조직의 공평성을 실천함으로써 구성원의 동기를 부여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맞아요.
구성원의 공평성이 무너지면 차이가 발생하면 그것이 다시 형평성, 공평성을 실천함으로 공평성을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된다? 동기가 부여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틀린 것은 4번이 되겠습니다. 38번입니다. 사회복지 조직의 인적 자원 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같이 바로 풀어보시죠. 직무 만족은 조직 몰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아니죠. 만족하면 당연히 조직 몰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겠죠. 그래서 잘못됐고요. 신규 채용은 비공개 모집을 원칙으로. 요즘에 어떤 시대인데요. B가 잘못됐죠. 공개 모집을 원칙으로 한다서 잘못되어 있고요. 세 번째, 브레인스토밍은 제시된 아이디어의 양보다 질. 이렇게 하면 그냥 대충 읽은 사람은 양보다 질 맞지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데서 사람들이 많이 틀립니다. 질보다 뭐가 중요한 거예요? 양이 항상 중요한 거죠. 그래서 양이 중요하다라는 거 기억해 두셔서 브레인스토밍에 대한 설명이 잘못됐고요. 네 번째, 갈등은 조직 내에 비능률을 가져오는 역기능만 갖는다라고 했는데 그렇진 않죠. 조직, 우리가 기능주의와 갈등주의에서도 우리가 배웠지만 기능은 그것이 잘 적응할 때 발전된다라는 관점이었다면 갈등주의는 어때요? 갈등이 비가 온 뒤에 땅이 더 잘 다져지는 것처럼 갈등이 어떻게 된다라는 거예요? 순기능을 가지고 있다라는 갈등의 순기능을 강조하고 있죠. 그래서 이러한 갈등은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역기능도 될 수 있지만 충분히 순기능으로서 작용할 수도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잘못된 설명이고요. 소지는 일방적으로 열성, 침체, 좌절, 무관심 단계로 진행된다. 시험에 자주 나왔었으니까 여러분들 기억합시다. 소지는 일반적으로 열성, 아주 열정적일 때, 그 다음에 침체, 그냥 딱 그 일만 하는 거죠. 좌절, 이 일을 왜 해야지? 하는 것이고, 무관심, 이제는 관심을 아예 안 두는 이러한 열성, 침체, 좌절, 무관심 이 단계를 거친다라는 것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39번입니다. 다음에서 공통적으로 설명하는 인적 자원 관리 방식입니다. 인적 자원 관리. 자, 여기 봤더니 직무평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우리가 직무 분석이라는 것을 하게 되는데요. 이 직무 분석을 통해서 우리는 뭘 하냐면 직무 기술서와 직무 명세서를 작성하는 거예요. 명세서. 직무 기술서라는 것은 어떤 묘사, 기술한다는 건 묘사잖아요. 일을 묘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직무의 성격이라든지 내용이라든지 수행 방법, 이러한 부분들, 그러니까 어떠한 일을 어떻게 하는 것인지 말 그대로 일에 대해서 기술하는 거예요. 일에 대해서 묘사하는 것이 직무 기술서 그 자체로도 시험에 나올 수 있으니까 기억하시고, 직무 명세서는 이러한 일을 하기 위한 수행자의 자격 요건이라든지 그 자격에는 어떤 면허라든지 이러한 경력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것을 명시한 것이 직무 명세서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어떻게 만들어지냐? 직무 분석을 통해서 직무 기술서와 직무 명세서가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직무 분석은 직무 기술서와 명세서를 만드는 전 단계에서 이루어지겠죠. 인적 자원 관리의 기초가 되고 직무에 대한 업무 내용과 책임을 종합적으로 분류한다 그랬어요. 직무 명세서 작성의 전 단계라 그래서 답은 아마 직무 분석 2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직무 분석은 이렇게 업무의 내용과 책임 이러한 부분들을 이것을 전부 다 아우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종합적으로 분류하고 직무 명세서 작성의 전 단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직무 분석을 통해서 직무 명세서와 직무 기술서가 나오는데, 직무 명세서는 어떤 자격 요건이고 직무 기술서, 기술은 묘사한다라고 했으니까 일의 내용이라든지 방법이라든지 이것에 대한 설명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40번, 사회복지 조직의 예산 수립 원칙으로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예산 수립입니다. 회계연도 개시와 동시에 결정되어야 한다. 동시에 큰일 나죠. 항상 사전 결정의 원칙을 따릅니다.
뭐냐면 사전에 결정되어져야만이 1월 1일부터 예산이 집행이 되겠죠. 그래서 동시가 아니라 사전에 이루어져야 되고요. 수지 균형을 맞춰 흑자 예산이 되어야 한다 그랬는데 우리 뭐 영리인가요? 사회복지시설은 영리가 아닌 앞에 비영리죠. 그래서 우리는 흑자가 필요 없습니다. 어떻게 해요? 세입과 세출이 어떻게 하면 돼요? 이렇게 같아야 됩니다. 그 흑자가 아니라. 그래서 세입과 세출이 같은 형태의 예산을 우리가 만들어야 되고요. 세 번째, 회계연도가 중첩되도록 단연도에 수립되어야 한다? 아니요. 회계연도, 당해연도 기준이죠. 우리가 정부 기준의 그 회계연도를 따르는데 그것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 그 해마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회계연도가 중첩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잘못됐고요. 예산이 집행 후 즉시 심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예산이 집행된 후에 즉시 심의 의결을 거쳐야 된다라고 했는데 예산이 이미 집행됐어요. 뭘 심의 의결을 거칠 게 어디 있어요? 예산이 집행되기 전에 심의 의결을 거쳐야 되겠죠? 예산이 집행되기 전에 어떻게 쓸 것인지 이것들을 심의하고 결정이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예산을 집행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산이 집행된 후가 아니라 예산이 집행되기 전에 심의 의결을 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세입과 세출은 모두 예산을 계상해야 된다. 가장 중요한 원칙이죠. 이것을 다른 말로 예산 총계주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총계주의 원칙.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산 총계주의 원칙은 세입과 세출은 모두 예산에 계상되어야 된다. 계상이라는 것은 이렇게 작성되어져야 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 예산의 완전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중요한 예산 수립의 원칙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41번 페라슈라만 등이 주장한 서비스 질 측정 도구인데요. 자, 서비스 질에 대한 측정 도구의 구성 차원이 아닌 것은 서비스 컬이라는 것은 페러 슈라만이 1988년에 기업의 서비스 품질에 대한 고객의 인식을 측정하기 위해서 만드는데요. 여기에서 만들 때 5개, 22개 항목으로 5개의 커다란 범주 안에 22개의 그 세부 항목을 둬서 만든 것이 페라슈라만의 서비스 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에서 얘기되는 것이 뭐냐면 유형성, 그리고 신뢰성, 반응성, 확신성, 공감성입니다. 그래서 이 5가지, 이걸 굳이 외울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요. 이번에 시험에 나와서 다음에 혹시나 나올 수 있을까? 그러면 이렇게 유형성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어떤 물리적인 시선, 직원의 외모, 이런 것들 중요하잖아요. 그죠? 신뢰성이라는 것은 어떤 약속 이행력이라든지 이러한 것을 얘기를 할 것이고, 반응성이라는 것은 즉각적인 서비스 응대라든지 지원,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할 것이고, 확신성이라는 것은 어떤 전문성, 특히 직원의 전문성이라든지 그러한 부분들일 것이고, 공감은 고객 대응이라든지 대응 능력이라든지 뭐 이러한 부분들을 얘기를 하겠죠. 그래서 서비스 컬은 유형성과 신뢰성, 반응성, 확신성, 공감성 등에 대한 부분인데, 여기서 딱 봐도 중립성은 모르더라도 신뢰성, 확신성, 유형성이 여러분들이 좀 애매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공감성. 그런데 중립성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떠한 것을 판단할 때는 중립적인 것을 우리가 따라야 되겠지만, 서비스에서의 중립성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이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닌데요, 이렇게 대답하는 거 참 모호하잖아요. 그래서 답은 찾을 수 있었어야 되는데, 여기서 유형성이라는 것이 중립성과 또 반대되는 개념에서, 또 우리 사회복지는 또 중립성을 상당히 중요하다 보니까 유형성이 답인가? 라고 체크했을 수도 있는데,
우리가 서비스라는 관점에서 본다 그러면 중립이라는 것은 참 모호한 답이 될 것이에요. 서비스에서. 그죠? 여러분들 어떤 서비스를 받으려고 그러는데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요. 뭐 이렇게 얘기하면 모호하잖아요. 그래서 서비스의 질을 측정하는 데서 중립성은 모호하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다 라고 보시고, 혹시나 다음에 나오면 이러한 유형성, 신뢰성, 가능성, 확신성, 공감성 등이 있고, 이러한 예를 여러분들이 같이 겸해서 생각하시면 답을 찾아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42번입니다. 독거노인을 위한 복지 서비스 전달 체계 구축 원칙과 내용이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복지 노인을 위한 복지 서비스 전달 체계 구축과 원칙, 충분성, 치매 예방 서비스의 양을 증가시킨다. 충분성 맞겠죠. 양에 관한 얘기고, 연속성, 치매 예방 및 관리 서비스를 중단 없이 이용해야 한다. 연속성은 다른 말로 지속성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맞고요. 접근성, 치매 예방에 비용을 낮춘다 그랬는데, 여러분들 접근성은 상당히 자주 나오는 문제인데요. 사람들이 접근성 하면 지리적인 접근성만 많이 얘기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정보의 접근성, 그 다음에 경제적인 접근성, 이러한 모든 것, 그러니까 지리적으로도 우리가 이용 가능한 거리 안에 있어야 되고, 정보도 어때요? 그게 있지만 우리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접근성, 그죠? 만들어졌지만 우리가 확인하지 못한다면 접근성이 떨어지는 것이고요. 만들었지만 비용이 너무 우리가 받기에 부담스러운 가격이면 접근성이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 가격을 낮춰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우리가 하잖아요. 그래서 접근성, 비용을 낮추는 것도 접근성에 해당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책임성, 치매 예방 서비스 불만 사항과 파악 절차를 마련한다. 맞죠? 책임. 어떤 불만이 있으면 그것에 대해서 응대하는 그런 책임성도 적절할 것 같습니다. 통합성, 치매 예방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홍보한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홍보는 여기에 해당되겠죠? 접근성, 아까 정보의 접근성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치매 예방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것은 이거는 접근성에 대한 설명일 것 같습니다. 그죠? 자, 그리고 시험에 여기 나와서 설명을 하는데, 통합성과 포괄성도 시험에 잘 나오는 편이죠, 상대적으로. 그래서 이 두 가지의 개념을 혼동하지 않고 우리가 파악해야 되는데, 보통 이 두 가지를 짬뽕해서 설명하는 경우들이 많죠. 이렇게 보기에서 통합성이라는 것, 포괄성부터 먼저 설명할게요. 요즘은 이용자의 욕구가 어떻게 해요? 상당히 다양화되어 있습니다. 이게 왜 다양화되어 있어요? 과거에는 의식주로 한정이 돼 있었다 그러면 현대화 산업화가 되면서 우리는 어떻게 돼요? 더 많은 것에 관심을 갖고 더 많은 영역에서 이제 영향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를 해결했다 그래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톱니바퀴처럼 다양한 영역에서 영향을 받다 보니까 이용자의 욕구가 다양하고, 그래서 이 다양한 욕구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다각적으로 접근을 해야 되겠죠. 다각적으로 접근. 자, 그래서 포괄성은 뭐냐면 이 이용자의 욕구가 다양하기 때문에 다각적인 이 다양한 욕구를 아울러야 된다라고 할 때 포괄성을 얘기를 합니다. 이용자의 욕구가 다양하기 때문에 그 다양한 욕구를 전부 다 아울러야 된다, 그리고 포괄해야 된다라는 단어를 쓸 때, 그래서 이 포괄성은 이용자 관점이죠. 이용자 관점에서 포괄해서 해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욕구가 다양해요. 이 다양한 욕구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하나의 기관에서 접근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A라는 기관도 접근을 해야 될 것이고, B라는 기관도 접근을 하고, C라는 기관도 접근을 해야 될 거예요. 이렇게 다양한 기관에서 접근을 할 수밖에 없어요. 왜? 욕구가 너무나 다양하니까. 의료적인 욕구, 교육적인 욕구, 상담의 욕구, 이러한 욕구가 다양하기 때문에. 자, 그러면 접근하는 이 A, B, C는 어떻게 해야 된다? 통합적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통합성은 공급자 측면에서 통합적으로, 기관들이 통합적으로 손에 손을 잡고 접근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 통합성이다라는 것, 여러분들 이것도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43번, 다음에 나타나지 않은 현상은 그랬습니다.
A 지역 자활센터는 대상자의 취업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 전담 직원을 신규 채용해서 맞춤형 프로그램 기획을 담당하도록 하였고, 또한 대상자를 개별적으로 사전 상담하여 취업 방해 요인을 분석하였다. 몇몇 대상자들은 A 센터의 취업 성공률을 낮출 것이라고 보고 타 기관으로 보낼 방안을 검토하고 이를 요청하였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내용들을 좀 살펴보면요. 크리밍은 뭔가요? 크리밍은 우리가 대상자, 이용자를 모집할 때 우리는 성과가 높으면 좋잖아요. 그래서 이용자 모집에서 이용자를 모집할 당시부터 어떤 사람? 변화될 가능성이 있는 사람만 뽑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직업재활이라고 칩시다. 직업재활시설에서는 직업재활에서 이제 일반 경쟁고용으로 취업을 시키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죠? 처음에는 보호작업자, 근로사업장에서 이제는 일반 고용되는 것이 목적이죠. 자, 그러면 어떤 분들이 여기에 일반 고용, 경쟁고용으로 넘어갈 수가 있죠? 장애는 있지만 최대한 건강한 장애인 당사자를 뽑았을 때 일반 고용이 가능하겠죠? 그래서 뭐예요?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도는 같지만 그 안에서도 건강한 사람을 뽑으려고 하는 것을 크리밍이다 라고 하는 거죠. 좋지 않은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고, 의뢰는 말 그대로 타 기관에 연계하는 것을 의뢰라고 하겠죠. 사례관리는 어때요? 아까 우리가 앞에서 포괄성이라는 단어를 썼죠. 이용자의 문제와 욕구가 다양한 거죠. 이 다양하기 때문에 어떻게 한다? 이것을 포괄적으로 접근하기 위해서 통합적, 그러니까 다른 기관들과 연계, 이러한 것들을 다 포괄하는 것. 그래서 이것을 사례관리라고 얘기를 하고요. 스탬핑은 뭘까요? 스탬핑은 말 그대로 스텝이라는 것은 직원이잖아요. 그래서 기관에서 사람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선발하여 고용하는 것이라고 그럴까요? 고용하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여기에 나오지 않은 것 중에 예를 들어서 트래킹이 있죠. 트래킹은 뭐예요? 우리가 워킹, 걷는다 이러한 의미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트래킹은 서로 다른 기관끼리 대상자 정보를 공유해서 서비스 이력을 어떻게 하는 것? 추적할 수 있는 것을 트래킹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정도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러면 문제를 풀어볼게요. 나타나지 않은 현상이에요. 취업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 전담 직원을 신규 채용해서 맞춤형 프로그램 기획을 담당하도록 했다. 자, 신규 채용이기 때문에 스탬핑이 들어가는 거예요. 스탬핑. 그죠? 맞춤형 프로그램을 기획을 담당하도록 하였다. 또한 대상자를 개별적으로 사정하여, 대상자를 개별적으로 사정하고 상담하는 것을 우리는 조금 더 사례관리라고 할 수가 있겠죠. 취업 방해 요인을 분석했고요. 몇몇 대상자들은 A센터의 취업 성공률을 낮출 것으로 봐서 이직하겠대. 성공률이 낮을 거니까 아예 다른 데로 의뢰하겠대요. 그래서 이거는 뭐예요? 크리밍이죠. 성공률이 낮출 거라고 해서 다른 데로 보내려고 하는 거, 이거 크리밍이죠. 좋지 않은 것. 그리고 타 기관으로 보낸다라는 것은 뭐예요? 타 기관으로 보낸다라는 것은 의뢰죠. 의뢰. 여기에 서비스 과활용은 없어요. 서비스에 대한 얘기 자체가 없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용어 자체에 두려움이 있어서 크리밍이 뭔지 몰라서 이게 답일 것이다, 아닐 것이다, 이걸 고민하는데, 서비스 과활용이라는 단어는 들으면 어떤 뜻인지 알잖아요. 자, 그러면 이 안에 서비스 과활용이 있는가? 이걸 먼저 보라는 거죠. 근데 이 안에 서비스 과활용에 관한 내용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적어도 이 용어들을 혹시나 모를 때에는 아는 용어를 갖고 답을 먼저 찾아보는 것이죠. 사례관리나 의뢰는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사례관리에 해당하는, 의뢰에 해당하는 내용이 있나?
그리고 서비스 과활용도 우리가 대충 감은 잡을 수 있으니까 이거에 대해 있나? 1번은 없다라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적어도 아는 단어, 아는 보기 내에서 먼저 답을 선별하는 것도 필요할 것이다. 자, 44번 사회복지기획과 관리기법에 관한 설명으로 이번에 옳은 것입니다. 사회복지기획과 관리. 자, 사회복지기획. 자, 퍼트 차트와 칸트 차트가 나오는데 퍼트 차트는 이겁니다. 퍼트 차트는 보기에서 이렇게 해서 가로죠. 가로로는 시간 단위를 제시하고 세로죠. 세로에는 세부 사업명 아니면 프로그램 이게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OT, 상담, 뭐 나들이 이러한 부분들을 이렇게 나눠서 해당하는 기간에 이렇게 막대바로 표시하는 것. 이것을 뭐라 그래요? 칸트 차트라 그럽니다. 이 칸트 차트는 장점은 쉽다. 단점은 프로그램 간 상관관계를 볼 수 없다. 없다입니다.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 다음 퍼트 차트. 소문자로 쓸게요. 퍼트 차트는 우리가 시작에서부터 어떤 목표를 설정해서 이 목표까지 가는 이 단계들을 이렇게 설정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설정을 하는 거죠. 뭐에 따라서 세부 프로그램. 여기에 내가 이제 여자친구를 만났어요. 애인을 만들고 이제 결혼하기까지의 단계라 그러면 청첩장을 만들고 상견례를 하고 예식장을 해야 되는데 보세요. 자, 청첩장을 만들고 예식장을 해야죠. 예식장을 만든 다음에 청첩장을 만들어야 되겠죠. 그럼 이게 안 되는 거야. 그러면 여기에 예식장을 먼저 하고 상견례를 또 먼저 해야 되겠죠. 그러면 화살표 방향이 이렇게 됩니다. 청첩장을 만들어야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결혼하기로 마음을 먹으면 그 다음에 뭘 해야 돼요? 상견례를 하고 청첩장을 만들어야 되는데 먼저 예식장을 알고 청첩장을 만들어야 돼요. 이렇게 프로그램과 프로그램 안에 뭘 알 수가 있어? 관계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칸트 차트에서는 상관관계를 볼 수 없지만 퍼트 차트에서는 관계를 확인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여기에서는 장점이 되는 것이고 퍼트 차트의 단점은 뭐냐면 어렵다예요. 어렵다. 그리고 여기에 T 시간을 적습니다. 시간. 각각의 시간을 적어서 여기에서 이 화살표 방향으로 갔을 때 여기까지 가장 긴 시간, 길게 걸린 시간을 우리는 뭐라 그런다? 임계 경로. 가장 긴 시간은 다른 말로 하면 이거예요. 최소한 확보해야 하는 시간. 최소한. 우리가 비가 오고 날씨가 좋지 않고 부모님이 갑자기 아프셔서 병원에 입원하셔서 상견례가 취소될 수도 있고 막 이러잖아요. 그런 것을 다 고려했을 때 최소한 결혼하려면 우리가 어느 정도는 확보해야 돼? 그것은 가장 짧은 시간이 아니라 가장 긴 시간에 해당한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전제로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1번. 퍼트 차트는 최초로 시도되는 프로그램 관리에 유용하지 않다. 이 퍼트 차트는 언제 만들어졌냐 하면 미국에서 잠수함을 건조할 때 만들었어요. 잠수함을 처음에 만들 때. 그러니까 최초로 시도되는 프로그램에 오히려 더 적절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틀렸고요. 칸트 차트는 임계 경로를 통해서 정확한 정보 파악이 유용하다. 아니요. 임계 경로는 누구한테? 퍼트 차트에서 쓰는 겁니다. 그래서 잘못됐고요. 세 번째, 책임 행렬표는 목표 활동 책임 유형을 구성원별로 제시한다. 여기 좀 지울게요. 책임 행렬표는 어떤 거냐면 관장, 국장, 복지사 이분들을 어떻게 하냐면 여기에 목표, 활동, 책임 이러한 부분들을 각각 명시하도록
적어 놓은 서류를 뭐라 그러냐면 책임 행렬표라 그럽니다. 행렬이 돼 있죠. 뭘? 책임에 대해서. 각각 관장, 국장, 복지사 등의 각각의 행렬, 책임을 목표나 활동이나 책임 유형을 구성원별로 제시하는 이러한 형태를 책임 행렬표라 그래서 이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고요. 사례 모델링은 클라이언트 서비스 이용 경로를 제시하는 것이다. 이용 경로를 제시하는 것은 퍼트 차트가 될 것이고요. 마일스톤은 월별 활동을 파악하는 주된 기법이다. 그런데 월별 활동을 파악하는 주된 기법은 월별 활동 카드겠죠. 월별 활동 카드고, 마일스톤은 어떤 것이냐면 목표를 설정해서 그 진행 사항들을 도식화하는 기법을 마일스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월별 활동 내용을 파악하는 거하고는 별개다. 목표를 설정해서 그 목표의 진행 사항을 도식화한 것이 마일스톤이다 라고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45번입니다. 논리 모델을 적용하여 치매, 부모 부양, 가족원 스트레스 완화 프로그램을 설계했을 때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그랬습니다. 논리 모델을 적용한다. 논리 모델은 투입, 전환, 산출, 성과, 이 단계죠. 여기서 전환은 우리 이 문제에서는 활동으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봅시다. 자, 투입이라는 것은 인적 자원, 물적 자원, 클라이언트, 이용자도 여기에 해당됩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투입에 해당되는 것이고요. 전환이라는 것은 프로그램이 여기에 해당되는 것이고, 산출이라는 것은 그것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이렇게 제공되어진 어떤 횟수라든지 서비스를 받은 어떤 인원, 이러한 부분들이 산출, 그러니까 실적에 해당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적에 관한 부분들이 여기에 되고, 성과는 궁극적인 변화죠. 이용자의 궁극적인 변화를 얘기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 정도 다 아시잖아요. 자, 투입 볼게요. 스트레스 완화 프로그램의 실행 비용이 1,500만 원이다. 실행 비용. 이건 뭐예요? 금전적인 자원이죠. 자원. 그래서 얘는 맞습니다. 그죠? 45번 1번 맞고. 니은 활동. 프로그램 참여자의 스트레스 완화. 스트레스가 완화된 것은 이건 뭐예요? 성과죠. 성과. 변화잖아요. 성과. 그래서 틀렸고요. 산출. 상담 전문가 10인. 여기에서 똑같은 사람, 여기도 보면 인원이 있죠. 그런데 여기도 보면 이용자도 여기에 들어가잖아요. 여기에 당연히 치료자라든지 상담자도 여기에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이 상담 전문가 10인은 뭐가 되냐면 투입이 되는 것이고, 산출이 되려고 그러면 이것을 받은 사람 10인 이렇게 된다 그러면 산출이 되는 거예요. 상담을 받은 사람 10인 이렇게 되면 뭐가 되는 거예요? 산출이 되는 것이지만 이거는 아직 결과적인 내용이 아니죠. 투입에 대한 내용이고 결과적인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 10인이 나왔다 그래서 이것이 산출이다라고 보지 말고, 서비스를 받은 인원 10인이라 그러면 이거는 산출이 맞아요. 그러나 이렇게 상담 전문가 10인 또는 이용자 10인 뭐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된다? 산출이 아니라 투입에 해당된다라는 것 여러분들 기억해 두시고요. 그래서 잘못했습니다. 성과, 치매, 부모, 부양, 가족원의 삶의 질 향상이니까 성과 맞죠? 그래서 맞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기억, 리을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일반적인 마케팅 믹스, 포피 전략에 포함되지 않는 것, 이거 뭐 기억해야 되겠네요. 가격, 촉진. 촉진이라는 것은 뭐 이런 거예요. 홍보. 1+1. 그죠? 이러한 것이 촉진에 해당되고요. 유통이라는 것은 어떻게 할 것이냐, 홈쇼핑을 할 것이냐, 직거래를 할 것이냐, 뭐 이러한 것을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이것도 해당하고, 상품은 말 그대로 상품은 어떤 것을 할 것이냐고요. 성과는 여기하고는 상관없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일반적인 마케팅 포피도 있고요. OP도 있습니다. OP도 있는데 이거는 피플이에요. 사람이 여기에 들어간다라는 것. 그래서 요거까지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47번. 다음에서 공통적으로 설명하는 것은 그랬습니다. 사회복지 서비스 평가로 인해 발생 가능한 부정적인 현상이다.
평가로 인해 발생 가능한 부정적인 현상이다. 양적 평가 지표가 많을 때 증가되기 쉽다. 양적인 평가 지표가 많을 때 증가되기 쉽고, 평가 지표 충족에만 관심이 집중되어 서비스의 효과성이 낮아질 수 있다. 네, 이 지문에 관한 그 답을 찾아보면요. 우선 레드 테이프는 어떤 것이냐면, 우리가 예전에 관에서 공문들을 공문서를 묶는 끈을 비율해서 이 끈이 빨간색이었어. 그래서 레드 테이프는 거기에서 나온 것인데, 이거는 뭐냐면 형식과 절차로 업무가 지연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연되는 것. 형식과 절차로 업무가 지연되는 것을 레드 테이프, 다른 말로 법문 용례라는 단어도 쓰게 되죠. 다음에 모듈화는 뭐냐면 큰 문제나 어떠한 문제를 작은 단위로 나누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모듈 이런 얘기들을 하잖아요. 이렇게 큰 것을 이렇게 작은 단위로 나누는 것, 이것을 모듈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옴부즈맨은 어떤 것이냐면, 우리가 행정부의 남용으로 인해서 국민의 권리와 이익이 침해받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행정부가 법에 따라서 잘 시행되고 있는지 조사하는 것, 이것을 옴부즈맨이라고 보시면 되고, 기준행동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기준에만 관심을 가져서 실질적인 효과, 서비스 효과에는 무관심한 것, 이것을 기준행동이라고 합니다. 분절은 뭐냐 하면 통합과 비교를 해서 비교되는 개념이죠. 그래서 통합은 묶는 거지만 분절이라는 것은 이렇게 나누는 것을 분절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효과성이 낮아진다, 부정적인 현상이다. 그러니까 일단은 나쁜 거겠죠. 옴부즈맨은 나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는 것이고, 모듈화나 분절성 자체도 그 자체가 나쁘다라고 얘기할 수 없어요. 그러면 레드 테이프나 기준 행동 중에 하나를 찾아야 되는데, 레드 테이프는 그래서 절차로 인해서 지연되는 것을 얘기를 하고, 기준 행동은 기준 행동에만 관심을 가져서 효과성에 우리가 무관심한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 서비스 효과성이 낮아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정답은 4번에 해당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48번입니다. 사회복지 평가 기준과 내용이 바르게 연결된 것은 그랬습니다. 자, 노력, 클라이언트의 변화 정도로 측정한다. 클라이언트의 변화 정도로 측정되는 것은 성과겠죠. 성과. 효율성, 목표 달성 정도를 측정한다. 목표 달성 정도를 측정하는 것은 효과성이죠. 효과성, 대한 비용과의 비교로 비용에 대한 부분은 효율성이죠. 효율성에 관한 얘기다라고 보시면 되고, 영향, 서비스가 인구 집단에 형평성 있게 배분된 정도로 측정된다. 인구 집단 형평성 있게 배분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형평성, 공평성에 관한 얘기일 것이고, 과정, 절차나 규정 준수 여부 등으로 측정된다. 절차가 잘 진행되었느냐 보는 거 과정. 이게 맞죠?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그래서 평가 기준 내용이 바르게 연결된 것은 그래서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49번, 사회복지평가의 유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자, 평가는 과정평가와 총괄평가.
과정평가는 앞에서도 설명했듯이 과정이 잘 진행되어졌느냐, 이것을 형성평가와 완전히 같은 것은 아니지만 우리는 쉽게 형성평가랑 같다라고 보시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같이 볼게요. 총괄평가는 주로 프로그램 개발을 목적으로 한다. 총괄평가는 다 완료된 후에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개발을 목적으로 한다라기보다는 종료 후에 말 그대로 효과성과 효율성을 판단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죠. 두 번째, 형성평가의 대표적인 예는 효과성 평가이다. 형성평가, 효과성은 아까 뭐랬어요? 총괄평가가 종료 후에 효과성 평가와 효율성 평가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도 잘못됐고요. 총괄평가는 모니터링 평가, 모니터링을 하는 것은 총괄평가가 아니라 어디에서, 여기에서 모니터링이 들어가죠. 모니터링. 그래서 얘도 잘못됐고, 형성평가는 목표 달성도에 주된 관심을 갖는다. 목표 달성도에 주된 관심을 갖는다. 목표 달성에 주된 관심을 갖는 건 목표를 달성했느냐, 즉 효과성과 효율성을 달성했느냐 관심을 갖는 것은 총괄평가겠죠. 그래서 얘도 잘못됐고요. 총괄평가는 성과와 비용에 관심이 크다. 이게 맞는데, 자 보세요. 성과와 비용에 관심이 크다 그랬죠. 총괄평가는 뭐 했어요? 총괄평가는 효과성과 효율성을 본다 그랬죠. 효율성에 대한 평가라 그랬죠. 근데 효과성은 뭐예요? 성과와 같은 거죠. 성과. 효율성은 뭐예요? 비용과 같은 것이죠. 그래서 총괄평가는 효과성과 효율성을 평가한다. 즉 성과와 비용에 관심이 있다. 같은 말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문제 푸는데 어렵지 않았을 것이고요. 자, 50번 마지막 문항입니다. 사회복지 프로그램 기획 과정에서 대상 인구 규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대상 인구, 우리가 일반 집단, 위기 집단, 표적 집단, 일반 집단, 위기 집단, 표적 집단, 클라이언트 집단 이렇게 나오죠. 일반 집단은 전체 집단, 우리가 조사론에는 모집단이라는 표현도 썼고요. 위기 집단은 말 그대로 위기에 노출되어 있는, 표적은 말 그대로 표적이에요. 표적이라는 것은 어떤 지역이 표적이 될 수도 있고 좀 더 위기 상황이 표적이 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 표적과 클라이언트는 같은 집단이에요. 표적 집단과 클라이언트 집단은 같은 집단입니다. 다른 것이 있다 그러면 무엇이냐면 이 클라이언트 집단은 표적 집단 중에서 실제로 이용하고 있는 집단인 거죠. 표적 집단이 100명인데 우리 서비스 제공기관 입장에서 우리는 시간이나 인력이나 공간의 환경이나 이러한 것 때문에 10명밖에 프로그램 진행이 안 돼. 그러면 기관에서 클라이언트 집단을 10명으로 잡는 거예요. 10명으로 잡아서 실질적으로 표적 집단은 100명인데도 불구하고 그 중에서 10명만 프로그램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표적 집단과 클라이언트 집단은 같지만 그 중에서 프로그램을 받는 집단은 클라이언트 집단에 해당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문제 풉시다. 자, 1번. 위험 집단, 위험 인구란 프로그램 수급 자격을 갖춘 사람이다. 프로그램 자격을 갖추는 사람은 누구냐면 표적 집단이에요. 표적 집단. 표적 집단 중에서 받는 사람은 클라이언트 집단이 되는 것이죠. 구분해서 여러분들 기억하시고요. 두 번째, 클라이언트 인구란 프로그램에 실제 참여하는 사람. 맞네요. 여기 클라이언트는 프로그램을 참여하는 사람. 세 번째, 일반 인구란 프로그램에 해결하려는 문제에 취약성이 있는 사람은 위기 집단이에요. 위기 집단. 위기 집단이고 일반 집단은 그냥 전체 집단, 모집단을 얘기합니다. 제주도에 거주하는 어르신. 어르신이 다 위기는 아니니까. 자, 네 번째, 일반적으로 표적 인구가 일반 인구보다 많다? 아니요. 여기 항상 일반이 제일 크고 그 다음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표적 인구가 일반 인구보다 많을 수가 없어요. 표적 인구가 클라이언트 인구와 같을 수는 있어. 그러나 표적 인구가 클라이언트보다 더 많을 수는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것을 이렇게 대상 집단 깔때기로 이렇게 설명하는 사람도 있어요. 일반 집단,
위기 집단, 표적 집단, 클라이언트 집단. 이 클라이언트 집단은 일반 집단 중에 일부가 클라이언트 집단이 되는 것이고, 표적 집단의 일부가 클라이언트, 항상 그 범위 안에 있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래서 표적이 일반 인구보다 많을 수는 없는 거예요. 항상 일반이 제일 많고, 그 다음에 위기가 많고, 그 다음 표적이 많고, 그 다음 클라이언트가 많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잘못됐고, 다섯 번째, 자원이 부족하면 클라이언트 인구가 표적 인구보다 많아진다. 자원이 부족하면 클라이언트의 인구가 표적 인구보다 많아. 자원이 부족하면 클라이언트가 작아진다 그랬죠. 클라이언트가 표적 인구보다 많아질 수가 없고, 원래 없고, 그리고 자원이 부족하면 클라이언트는 더 작아진다라고 표현을 해야 되겠죠. 아까도 말했듯이 표적 집단이 100명이면 100명 다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게 가장 이상적이지만, 기관의 여건, 시간이나 인력이나 뭐 이러한 것 때문에 클라이언트 집단을 10명이든 100명이든 50명이든 결정하는 것은, 그건 누구다? 기관에서 결정을 하는 것이다. 왜? 기관에서 자원을 얼마나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클라이언트 집단의 수는 결정되어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2020년 18회 사회복지 행정론 기출문제를 갖고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조금이라도 시험 보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을 것 같은데, 도움이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저 마지막까지 준비를 해서 올릴 테니까요. 여러분들 시험 보는 그날까지 화이팅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